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 진행의 장유진입니다. 자, 저희 방송은 한국경제TV 글로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매일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미증시 애프터마켓, 이 실시간 종목별 내용부터 이 시장을 움직였던 이슈들, 그리고 우리는 아시아 증시에 대한 전략까지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방송 시작 전부터 많은 분들이 채팅에 들어오셔서 오와글 모닝, 글모닝을 외치면서 함께 인사를 건네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여러분의 아침 정말 힘찬 에너지와 알찬 내용으로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미증시 간밤의 흐름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우선은 금요일장에 이어서도 시장은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결국 이 미국 정부 이 셧다운이냐 아니냐 이 분수령의 날을 맞이했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은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감돌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3대 지수가 지금 나스닥이 0.48% 오름세 나타냈고요. 섹터별 움직임이나 이런 내용들 포함해서 시장은 어디에 반응을 했고, 그리고 각 기업들은 또 어떤 내용에 움직였는지 이 내용들 꼼꼼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요정 두 사람과 함께합니다. 김예림 아나운서, 오은비 아나운서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분이 아름다운 이 헤어스타일과 좀 눈에 띕니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오늘따라 앵커님이 가장 예쁘지 않을까 싶어요. 어머, 오늘 무슨 날인가요? 아니, 아까 지나가다가 복도에서 우연히 봤잖아요. 깜짝 멀리서부터 놀랐어요. 알아보는 저희 저희 세 사람의 케미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고 계시니까요. 저희 오늘도 힘차게 한번 밝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애프터마켓 실시간 흐름을 보기 전에 간밤의 시황부터 체크를 해봐야겠죠. 제가 은비 아나운서의 칭찬에 잠시 녹아버렸나 본데 우리 가장 꼼꼼하고 친절한 김예림 아나운서가 간밤에 시장 흐름 짚어드립니다. 시장 어땠나요? 네, 미국 증시 마감 시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미국 증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은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을 주시하며 다소 위축된 모습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미 상하원 의원들이 백악관에서 담판을 지었지만 아직도 이들 사이의 견해가 좁혀지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30일까지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정부는 셧다운에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된다면 이번 주에 예정된 고용 지표들도 확인하기 어려워질 텐데요. 그런 와중에 오늘 바클레이즈가 AI 기업들의 자본 지출은 시장에 활력을 불어줄 것이라 말하면서 기술주들은 탄력을 받기로 했습니다. 오늘 미국 국채 시장도 연방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을 주시하며 움직였습니다. 일단은 셧다운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면서 국채 가격은 상승, 반대로 국채 금리는 낙폭을 키워갔는데요. 특히 중장기물 위주로 낙폭을 더욱 그려나갔습니다. 오늘 30년물 국채 금리는 4.71%에 거래됐고요. 10년물 국채 금리는 4.14%에, 또 2년물 국채 금리는 3.63%에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미국의 달러와 역시 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둔 모습이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97선 후반까지 내려왔는데요. 셧다운은 통상적으로 국채로 자금이 몰리게 만들면서 달러 약세를 유발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도 보통 셧다운 문제가 해결된다면 자금들은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며 국채 금리도 그렇고 달러와도 약세를 회복하는데요. 엔화의 경우 일본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 시기가 머지 않다, 이렇게 좀 밝히면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엔달러 환율은 148엔 중반에 거래됐고요. 원달러 환율은 1,400원에 거래됐습니다. 오늘 국제유가의 낙폭도 좀 눈에 띄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라크 쿠르디스탄 지역에서 2년 반 만에 터키를 통해 원유 수출을 재개했고요. 오펙 플러스 국가들도 11월에 원유 증산 계획을 밝히면서 공급량이 급격히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늘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3.76% 하락한 63달러 초반에 거래됐고요. 브렌트유도 보시면 3.45% 하락한 66달러 후반에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금선물은 오늘도 다시 한번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금리나 기대감과 함께 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맞물렸고요. 또 달러 약세까지 겹치면서 금선물은 오늘도 고공행진을 이어갔는데요. 현재 금선물은 1.42% 상승한 3,863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김예림 아나운서와 함께 시장 상황 짚어봤습니다. 국제 유가는 확실히 이 생산량이 좀 늘어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지면서 낙폭을 좀 가져갔고요. 이 셧다운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뭐 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네. 약간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자연스럽게 맞습니다. 받아들이는 것 같은 반응이 나오면서 더욱더 우려가 좀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저희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애프터마켓 시장 상황 살펴볼 텐데요. 먼저 현재 선물 시장에서 주가 지수 흐름 제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3대 지수 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선물 시장에서는 주가 지수 큰 흐름을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 아주 작은 움직임만 보여주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종목별로는 어떨까요? 애프터마켓 무버 바로 우리 은비 아나운서 확인해 볼까요? 네, 제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 화면이 이 화면에 딱 뜰 거예요. 화면을 보면요. 일단 오늘장 안에서 지금 애프터마켓 안에서 예전처럼 뭐 급등주 뭐 100%, 200% 오르는 종목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래량을 보면 역시나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위주로 거래량을 좀 활발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단에는 지금 인텔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인텔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렸잖아요. 인텔이 지금 거래량으로는 2등 자리하고 있고요. 그 네. 밑에는 엔비디아, 아마존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있고, 또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타이레놀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캠뷰도 지금 거래량에서는 상단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어서 상승률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자면 지금 사이스파크가 29.6% 상승폭을 그려내면서 거래량 말고도 지금 상승률로는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밑으로 쭈쭈쭉 살펴보면은 역시나 오늘도 상승률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을 살펴봤더니 지금 어플라이드 DNA 사이언스가 하락률로는 1등을 자리하고 있고요. 그 밑에는 지금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가 11.66%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마켓무버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지금 상승률 상위 그리고 하락률 상위에 집계된 종목들 어떤 이슈가 있는지도 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일단 가장 먼저 사이스파크 상승률 1위죠. 어떤 소식이 있었냐면요. 자회사인 미토케어 X 바이오라는 자회사가 있거든요. 이거를 엔트워프가 인수하는 안건이 엔트워프 주주총회에서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제 미토케어 X가 엔트워프의 100% 자회사가 될 수 있는 절차적 관문을 넘었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사이스파크는 중추신경계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임상 단계 제약사고요. 네. 미토케어 X는 사이스파크가 이미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던 회사예요. 정리하자면 이번 주주총회 승인으로 인수가 본격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거고요. 앞으로 두 회사 간의 협력이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거의 뭐 30% 가까이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뭐 정규장에서도 좋았는데 애프터마켓에서도 현재 27.8%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사이스파크입니다. 자, 하락률 상위에는 어플라이드 DNA 사이언스, 또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네, 어플라이드 DNA 사이언스라는 회사가 최대 5,800만 달러를 새로 조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방법은 기관 투자자가 참여하는 사모증자인데요. 쉽게 말해서 특정 투자자들에게 이 새 주식을 발행해서 돈을 끌어오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주식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희석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투심이 약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또 이번에는 새로운 CEO를 임명한다라는 소식까지 겹쳤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모은 돈은 좀 특별한 데 쓰이는데요. 회사가 이 BNB 기반 디지털 자산 재무 전략을 시작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여기서 BNB 혹시 아시나요? 뭘까요? BNB가 이 바이낸스 있잖아요. 암호화폐 거래소의 대표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거래가 마무리되면은 BNB를 직접 매입해서 투자자들이 전 세계 수백만 이용자가 쓰는 바이낸스 생태계와 탈중앙화 앱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겠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 이게 그 코인과 관련된 회사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코인을 좀 더 활성화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전에도 급등주를 다룰 때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게 이 재무 전략으로 코인을 비축하게 된다면은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케이스를 봤는데 네. 제가 이제 조금 서치를 해봤어요. 이러면 소식이 좀 호재가 아닐까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런 소식이 악재로
반대로도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으니까 이것도 투자하실 때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지금 티커가 APDN이거든요. 네. 근데 티커명을 BNBX 이렇게 바꾼다고 하니까 투자하실 때는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티커명이 변경될 예정이고요. 정규장에서의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하고 있는 어플라이드 DNA 사이언스, 또 지금 투자자들의 어떤 이를 바라보는 심리가 좀 바뀌었다라는 부분도 은비 아나운서가 함께 전해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준비됐던 내용에 앞서서 우리 그렇죠? 은비 아나운서가 스튜디오에서 바로 이거 다뤄야겠어요 라고 우리 은비카세로 가장 그쵸. 재빠르게 포착해준 내용이 있거든요. 저희가 에코스타 이야기를 이 무선 주파수 대역 관련해서 테슬라와의 관련성 그리고 통신사의 관련성 맞습니다. 이야기했었는데 이슈가 또 한 번 나왔어요? 네, 사실 이거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했던 얘기 또 하는 게 아닐까 다룰까 라고 말까. 했는데 네, 근데 이제는 조금 더 업데이트된 소식이 있어서 가지고 네. 와봤는데요. 이 블룸버그에서 나온 소식입니다. 이 버라이즌이 에코스타의 무선 주파수 일부를 인수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번 논의 대상은 이 5G 무선 신호 전송에 아주 유용한 AWS-3 주파수 사용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코스타의 규제 서류에서 이 AWS-3 스펙트럼의 장부 가치를 무려 98억 달러로 또 평가를 했다고 해요. 거래가 성사될 경우에는 이제 버라이즌은 AT&T와 스페이스X에 이어서 에코스타 무선 주파수 라이선스 구매사에 합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전의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자면 에코스타는 이미 지난달 초에 주파수 매각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한 뒤에 241억 달러의 현금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힌 바가 있어요. 재무 건전성을 더욱더 강화를 하면서 무선이라던가 위성, 기술 분야 전반에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라는 소식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소식으로 인해서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무려 9.2%나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에코스타의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정말 그 해당 소식들 전할 때도 거의 두 자릿수의 탄력을 보여줬었는데 오늘도 애프터마켓에서 기세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버라이즌은 보합권 움직임 보이고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죠. 자, 저희 채팅창에서 정연두님께서 어제 방산주, 에너지주 줍줍했는데 생각보다 마이너스가 꽤 났네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희가 앞서 우리 예림 아나운서랑 국제 유가의 약세도 좀 봤고 이 방산주에 대한 부분 잠시 후에 저희가 김선영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그때까지 조금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전에 애프터마켓 특징주 더 볼 텐데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있죠? 네, 프로그레스 소프트웨어라는 회사가 실적을 공개를 했는데요. 결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모두 다 월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나왔어요. 네. 네, 회사의 CEO인 요게시 굽타는 올해 3분기 성과가 매우 뛰어났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 근거로는 순매출 유지율이 100%를 지켰다라는 걸 들었어요. 좀 쉽게 말해서 기존 고객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100% 그대로 서비스를 계속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거기에다가 매년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연간 반복 매출도 꾸준히 늘고 있다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매출, 이익, 현금 흐름 그리고 실행력까지 이렇게 네 가지 모두 다 탄탄하다라고 강조를 하게 된 거죠. 또 하나 흥미로운 부분은 인수한 회사를 얼마나 잘 합쳤는가 이건데요. 회사가 인수한 쉐어파일이라는 사업부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실적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어요. 보통은 인수한 뭐 회사라던가 이런 부서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면 돈만 나가고 그쵸. 성과가 안 나오는 맞아요. 경우가 굉장히 흔한데 이번에는 성공적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나 지금의 키워드죠. AI 투자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에이전틱 RAG라는 기술을 이 자사 제품 전체에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어요. 여기서 RAG는 검색과 AI를 합친 기술인데요. 고객이 이 자기 데이터를 단순히 이제 저장만 하는 게 아니라 AI를 통해서 더 똑똑하게 찾아내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뭐 내 데이터 속에 있는 비서다 이렇게 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은 기존 고객이 서비스를 계속 쓰고 있고 인수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났고 AI 기술 투자까지도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성적표였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3.26%나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프로그레스 소프트웨어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은 저희가 투자 의견에서 많이 그쵸. 보던 이 투자은행 제프리스가 특징주로 들어와 있습니다. 네, 제프리스도 오늘 5시 15분쯤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역시나 시장 예상치를 훨씬 더 뛰어넘는 성적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히나 인수 합병을 자문하는 투자은행 부분에서 역대 최고 분기 실적을 기록하면서 그렇게 예상치를 넘기게 된 거예요. 실제로 회사 전체이익은 지난해보다 34%나 늘어났어요. 이번에 순이익이 2억 2,400만 달러였는데 한 1년 전 같은 기간 1억 6,700만 달러보다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한 거고요. 네. 그리고 투자은행 자문 부분은 매출만 따져도 6억 5,600만 달러로 분기 기준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번 성과는 사실상 직전 분기 부진에서 반등한 결과기도 하는데요. 앞분기에서는 이제 EPS가 기대보다 낮았고 전년보다 줄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회복세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제프리스의 리처드 CEO와 브라이언 사장은 인수합병 시장과 자본 조달 환경이 예전보다 나아진 덕분에 이 자문 매출이 크게 늘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는 오히려 1% 이상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약세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성적표는 우수했다는 점 제프리스 파이낸셜 그룹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은 우리 문어 예림이 급등 전에 그쵸. 포착했던 종목이죠. 자체 펩타이드 제조 플랫폼을 예. 가지고 있는 메세라가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또 기분 좋은 소식을 좀 전했나 봐요. 진짜 문어예요. 지난번에도 메세라에 대해서 좀 호재가 한번 나왔던 걸 제가 전해드렸었거든요. 화이자 피인수 소식이 있었죠. 그렇죠. 그 전에 이미 아이비로 우리 맞아요. 예림 아나운서가 정말. 메세라를 딱 갖고 나왔죠. 오늘 살짝 문어색의 옷도. 그러니까 오늘 완전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네. 자숙 문어인가요? 그러니까요. 지금 메세라를 아이비로 갖고 나온 뒤에 호재가 무려 2건이나 터졌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네, 그럼 어떤 호재인지 바로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세라가 이제 비만 치료제 후보 약물에 대해서 성과를 냈다라고 밝혔어요. 여기서 약물 이름은 MET097I인데 MET가 약간 메세라의 맷인 것 같아요. 아하. 네, 아직 시판용은 아니고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약물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거는 중간 단계 임상시험 결과예요. 임상시험은 새 약을 사람에게 써보면서 효과와 안전성을 이렇게 좀 검증하는 결과인데 보통은 1상, 2상, 3상 이렇게 나눠집니다. 메세라 약물은 지금 그 중간 단계쯤 어디엔가 있는 거죠. 시험은 28주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그 결과 이 가짜 약을 쓴 그룹보다 최대 14% 이상 더 큰 체중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해요. 굉장히 뚜렷한 효과죠. 네. 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내약성인데요. 메세라는 제2형 당뇨병이 없는 과체중과 비만 환자들에게서도 무난한 내약성을 보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주가는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0.77%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메세라까지 살펴봤고요. 우리 문어 예림의 글로벌 IB 종목으로 가보기 전에 애프터마켓 특징주 마지막 종목으로는 로켓랩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로켓랩입니다. 로켓랩이 일본 위성업체인 신스펙티브와 새 발사 계약을 맺게 됐어요. 내용은 일렉트론 로켓 발사 10차례를 추가로 더 로켓랩이 담당한다라는 건데요. 이번 계약으로 신스펙티브가 로켓랩에 맡긴 발사 임무는 총 21번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 숫자는 로켓랩 역사상 단일 고객 기준으로는 가장 큰 주문이라고 해요. 굉장히 단골인가 봐요. 네, 사실 로켓랩과 신스펙티브는 이전부터는 계속 함께해온 사이긴 해요. 지금까지 로켓랩은 신스펙티브 전용 임무를 통해서 일렉트론 로켓을 6번이나 발사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스트릭스 위성 6기를 궤도에 성공적으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신스펙티브가 이용하는 발사 서비스 제공업체는 오직 로켓랩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즉슨 이 신스펙티브가 계속해서 이 도전을 할 때마다 로켓랩도 함께 또 늘어나는 거니까 이 두 종목의 그런 스토리를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 끈끈한 두 기업의 관계부터 오늘 은비 아나운서도 약간 명탐정 느낌이 있어요. 메셀의 맷 아닐까요? 이런. 오늘 좀 탐정 모드예요, 지금. 오늘 좋습니다. 오늘 네. 명탐정 은비 아나운서와 잠시 후에 저희는 특징주 좀 더
살펴보고요. 이번에는 문어 예림과 글로벌 아이비들이 주목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예. 과연 어떤 종목들이 또 제2의 메세라가 될지. 첫 번째는 또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글로벌 아이비 기업은 바로 크리네틱스 파마슈티커스입니다. 처음부터 이름이 굉장히 길고 네. 어렵죠. 크리네틱스는 이 호르몬 질환 중에서도 특히 내분비 질환을 치료하는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글로벌 아이비들이 이번에 크리네틱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목표가를 전반적으로 다 올려 잡았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목표가를 65달러에서 77달러로 올렸고요. 존스 트레이딩은 65달러에서 85달러, 베어드는 58달러에서 62달러로 올려 잡았습니다. JMP 증권에서는 86달러에서 143달러로 높여 잡으면서 향후 전망을 더욱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글로벌 아이비들이 모두 목표가를 올린 이유는 한 가지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크리네틱스가 개발한 경구용 먹는 말단 비대증 치료제 팔소니파이가 미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성인 1차 치료제로 승인받았습니다. 하루에 한 번 먹는 경구용 치료제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주사 치료제보다 당연히 편리하고요. 수술류 효과가 없었거나 또 수술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들에게도 치료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으로 지난 금요일장에서 주가가 30%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좀 5% 넘게 빠진 모습인데 그래도 좀 희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말단 비대증은 성장 호르몬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희귀 질환이죠. 얼굴, 손, 발 등이 비정상적으로 커지고 관절 통증이나 피로감, 두통도 유발하는데요. 또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전반적으로 약물이 안전하다는 평가였습니다. 실험을 진행하는 동안 이상 반응이 전혀 보고되지 않았고요. 환자 91%가 실험 단계를 끝까지 진행할 정도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는데요. 다만 약값이 연간 기준으로 우리 돈 약 4억 원 정도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네, 기존 주사 치료제보다 훨씬 비싸고요. 아직 보험 적용 여부가 정해진 건 아니라서 이 또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인데요. 때문에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 신약이 시장에 진입한다고 해서 당장 매출을 끌어올리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매출을 넓혀갈 거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고전적 선천성 부신 과다 형상이라는 질환이 있는데요. 특정 효소가 결핍돼서 부신에서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불균형하게 생성되는 유전 질환인데 이걸 치료하는 후보 물질 아튜멜난트도 개발 중이어서 추가 매출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네, 크리네틱스 파마슈티컬스 지금 정규장에서 5%대 내림세 보고 계시지만 앞서 예림 아나운서가 짚어드린 대로 전일장에서 거의 30% 가까이 오르면서 이 35달러 선에서 45달러 선으로 훌쩍 점프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목표 주가가 지금 62달러 선에서 최고 143달러 선까지 눈높이는 계속해서 더 위로 가져갈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티커는 CRNX네요. 자, 이번에 두 번째 종목은 리조트가 들어있어요. 어떤 리조트예요? 맞습니다. 이번에는 연휴 기간을 좀 맞아서 여행 관련 종목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바로 베일 리조트인데요. 두 분은 스키 타는 거 좋아하시나요? 좋죠. 고수죠, 저는. 진짜요? 그럴 것 같아요. 한 발로 타요. 한 발로 탄다. 스키를 탄다고요? 네. 스노우보드. 외발 스키 코어가 타요. 장난 아닌 것 같은데. 장난 아니죠? 나중에 네. 보여드릴게요. 정말 믿을 수 없는 말이긴 한데. 네, 아무튼 베일 리조트는 북미에서 가장 큰 산악 리조트 또 프리미엄 스키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주요 수입원은 리프트권, 스키장 입장권이지만 연간 시즌 패스권을 통해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또 리조트 안에 호텔이나 레스토랑도 운영하고 있고요. 부동산 개발이나 임대 사업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베일 리조트에 대한 투자견을 중립으로 유지하긴 했지만 목표가를 146달러에서 155달러로 올렸는데요. 그 이유로는 일단 지난 15년 동안 꾸준히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배당 수익률이 6%에 달하고요. 다음 이유로는 향후 실적과 재무 전략이었습니다. 일단 최근 고소득층의 소비 지출이 늘어나고 여가 시간을 즐기는 비율이 증가한 만큼 4분기 실적이 소폭 오를 걸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연간 시즌 판매권이죠. 이 올해 전체 연도 실적 전망 또 얼마 전에 돌아온
롭카츠 CU가 얼마나 활약을 해줄지 이게 관전 포인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2030년 만기 5.62%의 선순위 채권을 5억 달러 규모로 발행했는데요. 네. 당초 4억 달러 규모로 계획했는데 투자자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1억 달러를 더 발행한 것입니다. 이 채권 발행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갚아야 할 대출을 먼저 해결할 수 있고요.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전환 사채도 갚거나 아님 다시 사들일 수 있는 건데요. 또 여기서 2억 달러는 자사주 매입에 쓸 예정입니다. 현재 글로벌 스키와 레저 산업은 연평균 3에서 5%를 기록하며 꽤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또 겨울 레저 활동이 골프나 하이킹으로도 많이 발전하고 있기도 하죠. 베일 리조트는 충분히 매출 상승을 노릴 수 있는 분야가 넓어진 건데요. 다만 기후 변화로 인해서 스키 시즌이 단축됐다는 게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고요. 지금이야 뭐 고소득층의 소비 지출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또 언제 이 지출 상황이 줄어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경기에 민감한 기업이라는 점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베일 리조트 살펴봤습니다.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 투자 의견 중립의 목표 주가는 조금 상향을 해서 현재가보다는 조금 더 상방이 열려 있다라는 의견이 나온 거고요. 제가 또 티커 추리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 아마 이 가장 큰 산악 리조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마운틴이 아닐까. 와, 베일 리조트지만 좋네요. 티커는 MTN이라는 네.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름. 좀 괜찮나요? 진짜 대박이었어요. 좀 제법인가요?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엔 성유진. 세 번째 기업 또 티커가 좀 맞아요. 독특해요. 네. 티커가 엑스레이입니다. 엑스레이. 엑스레이를 보기엔 살짝 다른 기업이긴 그쵸, 한데, 네. 네, 맞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한 글로벌 IB 기업은 덴츠플라이 시로나입니다. 이름이 또 어려운데요. 네. 덴츠플라이는 치과에서 쓰이는 장비를 만들어내는 기업인데요. 와. 치과 기기부터 치과용 드릴, 임플란트 재료 등등 치과에서 쓰이는 모든 재료와 제품들을 이곳에서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지사가 있더라고요. 검색해보니까. 우리나라 치과와도 교류가 활발한 점 확인할 수 있었고요. 투자 의견을 보면 니드엠에서 덴츠플라이에 대한 투자 의견을 보유로 유지했습니다. 니드엠에서 따로 목표가를 제시하진 않았지만 미즈오에서 목표가를 16달러로 제시한 적이 있고요. 제프리스는 15달러로 제시한 적이 있는데요.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덴츠플라이 시노나의 글로벌 치과 행사 DS 월드가 열렸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신제품을 소개하고 또 신기술을 공개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향후 회사의 성장 여력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원래는 니드엠에서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비중 축소로 내리려고 했는데 행사 참석 후에는 일단 이 주식을 좀 가져보고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꿨다고 합니다. 일단 치과 산업들도 미국의 관세 여파를 피해갈 수는 없죠. 그런데 행사 참석 후에 회사의 실적 개선 의지가 보였다는 게 투자 의견을 유지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네. 이 투자 의견을 제시했던 니드엠의 애널리스트가 덴츠플라이의 CF랑 점심을 먹었다고 해요. 그 자리에서 내년 상반기쯤 투자 설명회가 열릴 거라는 소식을 듣고 이 회사가 어떤 성장 전략을 계획하고 있고 수익을 어떻게 올릴 건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구나 이걸 좀 깨닫게 돼서 투자 의견을 보유로 제시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는 또 밥 한 번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한 번 더 깨닫게 되는데요. 다만 비중 확대를 올리지 않았던 건 아직 실적 개선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업그레이드는 시키지 않았다고 하고요. 네. 이 밖에도 공급망을 총괄하는 임원에게 200만 달러 규모의 스톡 옵션을 보너스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기업들 사이에서 인재 전쟁이 발발하고 있는데 이 시기에 핵심 인력을 지켜내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고요. 때문에 관세 리스크랑 마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거라 전망되면서 니드엠은 덴츠플라이의 잠재력을 좀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티커명은 엑스레이, 덴츠플라이 시로나 살펴봤는데 이건 덴트 더하기 서플라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이 치과에서 필요한 이런 재료들을 좀 공급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 또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또 정교한 작업이기 때문에요. 맞아요. 자, 목표 주가 15에서 16달러 선으로 제시된 바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죠. 자, 오늘도 아쉽게 이렇게 예림 아나운서의 글로벌 IB 세 종목
종목을 모두 소개를 해드렸고요. 한 개만 더 해주세요, 제발. 아, 왜요? 제가 이거 다 적어놔요, 여기다가. 아, 정말요? 네. 아, 덴츠플라이 시로나 그리고 게일 리조트 그리고 서운하다. 우리가 첫 번째 종목으로 봤던 게 지금 CRNX였죠. 네, 크리네틱스 맞아요. 파마슈티컬스까지 살펴봤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메가캡 특징주로 돌아옵니다. 간밤에 M7은 조금 엇갈렸지만 엔비디아 상승불 켜냈는데 어떤 이야기 있었을까요? 네, 엔비디아는 참 큰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전에 구글 쪽에서 소식이 하나 떠가지고 이것부터 잠깐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가 2021년 1월 트럼프 정권 일기 때죠. 미국 국회의사당 폭동 사태 이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정지를 했었거든요. 이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서 2,45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지금 법원 제출 서류가 떴다라는 소식이 있었으니까 요거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엔비디아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최근에 국제 로봇 학습 학술 대회가 열렸어요. 근데 이게 제가 봤더니 서울에서 열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젠슨항 CEO의 딸이 지금 비공개로 참석했다라는 말이 지금 여러 군데 떠 있긴 한데 네. 이건 좀 더 추가적으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엔비디아가 새로운 로봇 기술과 업데이트를 대거로 공개를 했어요. 가장 눈길을 끌었던 거는 두 개인데요. 첫 번째로는 뉴턴 물리 엔진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이전에도 여러 컨퍼런스 통해서 조금 더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조금 더 쉽게 말해서 이거는 가상 공간에서 로봇이 움직임을 미리 연습해 볼 수 있는 시뮬레이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봇이 울퉁불퉁한 길을 걷거나 물건을 짚는 이 복잡한 동작을 실제로 하기 전에 가상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끔, 연습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도구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이자크루트 N1.6 모델이에요. 이것도 최근에는 아이자크루트 N1 모델을 공개한 바가 있었죠. 이 모델은 사람이 주는 애매한 지시도 이해를 해서 단계별로 작업을 나눠 처리할 수 있는 AI 로봇 모델입니다. 단순한 명령뿐만 아니라 복잡하거나 모호한 지시까지 알아듣고 실행하는 게 그 특징이에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또 코스모스 월드라는 기초 모듈의 업데이트도 함께 소개를 했는데요. 코스모스 프리딕트 2.5는 최대 30초 길이의 영상을 만들 수가 있고요. 코스모스 트랜스퍼 2.5는 모델의 크기를 줄이면서 성능은 더 높여졌습니다. 사실 이런 기술들은 뭐 단순히 실험실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산업과 연구 현장에서도 이미 굉장히 널리 쓰이고 있어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던가 어질리티 로보틱스, 피규어 AI 같이 이런 로봇 회사들은 물론이고요. 여러 대학 연구팀들까지 엔비디아의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졌습니다. 정규장에서는 2%대의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 이 내용은 또 국내 로봇주에도 어떤 바람이 불 수 있지 않을까, 9월 들어서 계속 좋았지만 이런 관심이 가기도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나 이 로봇들이 최근에 배송이나 이런 데 활용될 때 주행 환경, 노면 환경이 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볼 이슈인 것 같고요. 잠시 이 배달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아마존이 지금 배송 관련된 소식이 나왔어요? 네, 아마존은 이 소식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직원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아마존의 배송을 맡고 있는 파트너들을 DSP 프로그램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또 돈을 투자하기로 했어요. 이번에 투자하는 금액이 19억 달러나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지난 7년 동안 이 프로그램에 쏟아부은 돈만 벌써 167억 달러에 달한다고 해요. 아마존의 얘기로는 최근 2년 동안 이런 지원 덕분에 이 배송 기사들이 받는 임금이 평균 13%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이렇게 돈을 투자하게 된다면 미국 전역 이 배송 기사들의 평균 시급이 약 23달러 수준까지 올라갈 거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주가는 1%대의 상승세 그려냈습니다. 네, 이렇게 아마존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기업은 테슬라입니다. 사실 최근에 주가가 참 파죽지세였고 맞아요. 이 목표 주가 상향 소식만을 좀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살짝 톤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또 이전에 제가 전달해드렸던 소식의 어느 정도 연장선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미국 상원의원 2명이 테슬라의 FSD 시스템을 문제 삼고 나섰어요. 네. 이 철도 건널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사고 위험이 크다는 이 보고가 나왔었잖아요. 이걸 또 제가 전달을 해드렸었고요. 그래서 자동차 안전당국에 조사를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두 의원은 철도 건널목을 안전하게 지나가지 못한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우려를 드러냈는데 실제로도 사고 직전까지 갔다가 가까이
가스로 피한 사례, 이른바 이게 준사고라고 하거든요. 준사고 보고가 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어요. 네, 이런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이미 작년 10월에도 테슬라를 상대로 조사를 시작했었는데요. 그 계기는 햇빛의 이 눈부심이라던가 안개 그리고 먼지 이런 상황에서도 충돌 사고가 보고된 거였었고요. 당시 조사 대상 차량만 무려 240만 대에 달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하게 올라갔고 장 막판에는 힘을 조금 잃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그 이유는 역시나 월가에서는 여전히 테슬라를 강하게 보고 있고 어제도 제가 목표 주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웨드부시에서 500에서 600을 올렸다고. 그렇죠. 네,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되는 이 3분기 인도량이 꽤나 긍정적으로 나올 거다라는 전망이 현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방어가 됐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간 테슬라까지 살펴봤고요. 저희가 테슬라 장중 흐름에 대해서 은비 아나운서가 짚어드렸는데 이와는 반대로 장 초반에 낙폭을 좀 가져갔다가 그래도 장 막판에는 만회한 기업이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인데 저도 어제 장 초반에 좀 내려가네 한 2% 정도 약세로 좀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번에는 투자 의견이 나왔어요. 모건 스탠리 쪽에서 이 덴마크 제약사인 노보노디스크에 대한 평가를 낮췄어요. 원래는 중립이었는데 이번에는 비중 축소로 바꾼 겁니다. 목표 주가도 380크로네에서 300크로네로 내려잡았어요. 크로네는 이 덴마크 화폐 단위예요. 네, 그 이유를 보자면 좀 간단한데요. 노보노디스크의 대표 약물인 오젬픽과 위고비 처방이 미국에서 정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라이벨서스라는 약이 있는데 이것도 여전히 성과가 부진하다라는 겁니다. 위고비가 올해 초에는 처방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었는데 최근 2달간은 거의 늘지 않으면서 이 성장 동력이 꽤나 약해졌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앞으로의 전망도 좋지 않게 봤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내년 매출 성장률을 5%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시장이 기대했던 거는 8.5%였기 때문에 꽤나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새로 나올 경구용 위고비가 연간 매출 10억 달러를 올릴 가능성은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기존 주사제 매출을 또 지켜야 되고 동시에 경쟁사죠. 일라일리의 신약과도 맞서야 한다라는 부담감이 꽤나 크게 작용할 거라는 거죠. 정리하자면 성장세도 둔화가 되고 있고 경쟁도 심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장 기대치가 더 내려갈 수가 있고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노보노디스크를 상대적으로 약세 종목으로 분류를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도 장중에 이 장 초반에 낙폭을 만회하긴 했는데 저희가 목표 주가 지금 380크로네에서 300크로네 하향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뉴욕에 상장된 노보노디스크는 ADR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가 20% 정도 낮아졌다는 점 함께 이 부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이렇게 메가캡 특징주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글로벌 이슈로 가봅니다. 자, 새벽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 역시나 사실 우리 시각으로 어제 밤부터 또 뭐 영화 관세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바빴는데 이번에는 또 이스라엘로 또 갔습니다. 네. 네타냐후 총리랑 함께 이 평화 구상 내용이 나왔죠? 네,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 반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정상회담을 마무리하고 공동 기자회견에 나섰는데요. 미 백악관은 이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 구상을 공개했었죠.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련한 가자지구 평화 구상안을 실행하기로 합의했고요. 이제 하마스의 동의 여부가 마지막 관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마스까지 이 평화 구상에 동의한다면 2023년 10월에 시작됐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2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이 종전의 분수령을 맞을 예정인데요. 네. 다만 하마스의 지도부 공식 입장은 아직 알려진 바가 없는데 하마스의 당국자는 아직 가자지구 평화 구상과 관련해 문서를 받지 못했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평화 구상을 자세히 확인해 보면요. 네. 효전 내용은 물론 들어가 있고요. 인질과 수감자 교환도 담겨져 있습니다. 72시간 내에 하마스는 이 생존자 사망자를 모두 포함한 인질들을 돌려보내야 하고요. 이스라엘 역시 종신형 수감자 250명과 2023년 10월 7일 이후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구금됐던 가자 주민 1,700명을 석방하게 되는데요. 네. 백악관에서 하마스가 이번 합의에 동의만 한다면 가자 지구의 전면적인 지원이 제공될 거라 밝히기로 했습니다.
했습니다. 이제 수도와 전기, 하수도 등 인프라를 복구해 주고요. 병원 재건과 도로 개통을 위한 필수 장비들도 반입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이어서 가자 지구는 팔레스타인 위원회가 임시로 통치를 맡게 될 예정입니다. 국제기구 성격을 띠게 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요. 블레어 영국 전 총리를 비롯해 다른 국가들이 참여하는 평화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는 건 가자 지구의 신속한 비무장화인데요. 하마스와 이외 모든 테러 조직들의 군사 능력이 즉시 해체돼야 한다며 하마스가 합의를 거부할 가능성은 있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이제 공은 하마스로 넘어간 가운데 그래도 좀 평화적인 진전이 확실히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와, 새벽 3시 반에 나온 이슈면 우리 예림 아나운서가 언제 잘 수 있었나 네. 라는 생각이 매웠어요, 들긴 지금. 하는데 목이 매워가지고 그러니까요. 기침을 했습니다. 다 나왔어요, 여기에. 어쩔 수 없었어요. 아, 저희는 이런 가운데 또 우리 네. 예림 아나운서를 바쁘게 했던 두 번째 이슈를 살펴볼 수밖에 네. 없습니다. 간밤에 지금 이 미국 정부와 민주당 간의 합의가 좀 이루어질까 기대를 하기도 했는데 셧다운 우려가 더 불거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 기자회견을 마친 뒤에 바로 미 상원 의원들과 담판을 지으러 백악관으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아쉽게도 트럼프 대통령과 이 공화당, 민주당 지도부의 회동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끝이 나버렸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30일 2025 회계 연도가 끝나는 시점을 하루 남겨둔 상황에서 이번 회동이 아무런 결과 없이 좀 마무리되자 미국 정부의 셧다운 우려는 더욱 커지게 됐는데요. 네. 공화당은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민주당 의원의 최소 8명의 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들 간의 가장 큰 쟁점은 바로 공공의료보험, 오바마케어의 보조금 지급 연장인데요. 민주당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헬스케어를 해치는 공화당의 법안을 지지하지 않을 거라 말했고요. 벤스 부통령은 민주당이 자신들의 요구를 강행하며 정부를 셧다운으로 향하게 만들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일단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그래도 존 튠 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7주짜리 단기 지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민주당에서도 척 슈머 원내대표와 몇몇 의원들이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7일부터 10일간의 임시 예산안으로 시간을 버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직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하지만 어제 전해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불가피해진다면 이번 주에 발표될 경제 데이터는 공백을 맞이하게 되죠. 9월 약세장도 나름 잘 넘긴 미국 증시였는데 이제 데이터 블랙아웃이라는 이 장애물을 한 번 더 넘어야 할 상황이 오게 됐습니다. 자, 정말 이 부분은 우리 예림 아나운서가 어제부터 조금 예고를 해줬던 네. 부분입니다. 고용 데이터가 없이 이번 주를 소화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함께 불거지고 있다는 점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예림 아나운서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마저 특징주로 이어갑니다. 자, 국제 유가가 크게 내렸기 때문에 에너지 sek터가 전반적으로 한 2% 정도 빠졌었지만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홀로 1%대의 상승불을 켰더라고요. 맞아요. 옥시덴탈 같은 경우에는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가 하나 떴는데요. 이 자회사 옥시캠 매각을 협상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거래 규모가 무려 100억 달러 이상이 될 네.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와. 만약에 이 거래가 성사가 된다면은 이건 옥시덴탈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자산 매각이 될 뿐만 아니라 인수하는 쪽에서는 세계적인 석유화학 기업이 새로 탄생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옵니다. 사실 옥시덴탈을 네. 지금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자산을 계속 팔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번에 옥시캠 매각도 그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 발표가 빠르면은 몇 주 안에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알코아 쪽에서도 소식이 하나 나왔었는데요. 이것도 제가 이어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코아는 알루미늄 생산 업체죠. 그쵸. 서호주에 위치한 퀴나나 알루미늄 정제소를 영구적으로 폐쇄를 하고 이에 따른 3분기 손실액이 8억 9천만 달러에 달할 것이다라는 게 애프터의 소식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도 오늘 정규장 안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루미늄과 관련해서 알코아 소식까지도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넥스트에라 에너지로 바로 가볼까요?
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위스콘신주에 있는 포인트비치 원자력발전소의 추가 운영을 허가를 했습니다. 이 발전소에는 1호기랑 2호기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이번 결정으로 1호기는 2050년까지 그리고 2호기는 2053년까지 가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런 허가는 간단하게 나는 게 아니에요. 수년 그쵸. 동안 안전성과 환경 영향을 굉장히 꼼꼼하게 따지는 까다로운 심사가 이어졌는데요. 이걸 다 통과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승인은 단순히 기간을 늘렸다 이게 다가 아니라 앞으로 30년 가까이 이 위스콘신주에서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라는 의미도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네, 정규장에서 소폭의 오름세 보였던 넥스트에라 에너지 만나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웹쇼핑 관련된 기업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쇼피파이와 애쉬, 특히나 애쉬는 두 자릿수 상승불 켜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더라고요. 어마어마했죠? 오. 네, 오픈 AI가 그 중심에 있는데요. 이번에 쇼피파이랑 애쉬랑 손을 함께 잡았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제 사용자가 이 챗 GPT 안에서 바로 상품을 검색하고 심지어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이 열리게 된 거예요. 네. 처음에는 미국 안에서 애쉬 판매자가 올린 상품만 단일 구매가 가능을 하고요. 미국에 사는 챗 GPT 이용자라면 누구나 이 프로그램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AI는 곧 쇼피파이 판매자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수익 구조인데요. 챗 GPT를 통해서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오픈 AI가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CNBC는 이게 앞으로 네. 오픈 AI의 또 다른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참 호재가 많은 기업이에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서비스가 무료고 GPT 구독 가격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어마어마한 발표를 했는데 사실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반면 구글의 주가가 요맘때쯤 떨어졌어요. 아하. 아무래도 구글이 또 네. 하나의 이런 수익으로 보고 있는 게 제미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미나이랑 오픈 AI의 챗 GPT가 서로 격차가 나게 된다면 당연히 구글의 수익성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글의 주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갔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조금 다른 방면으로도 확장해 가는구나, 오픈 AI가. 이런 생각이 드는 이야기예요. 저는 들으면서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이런 거를 좀 떠올리게 됐는데 그런데 이용자들한테는 또 무료 서비스다라는 점은 아주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해당 소식에 애쉬가 15% 넘게 올랐고요. 쇼피파이도 6%대 상승불을 켜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도어대시 이야기로 가볼까요? 네, 도어대시랑 크로거랑 손을 잡았어요. 내달 1일부터 도어대시가 미국 전역에 있는 크로거에 2,700개 엄청 많은 이 매장에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건데요. 그동안은 도어대시가 크로거 일부 매장에서 꽃이라던가 스시, 조리식품 같은 특정 상품만 배달을 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크로거 매장에서 파는 전체 상품군을 도어대시 앱으로 주문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크로거 마트 물건을 통째로 앱으로 주문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이 소식이 사실 뭐 도어대시라던가 크로거에는 좋을 수가 있는데 이 소식이 좀 가슴 찌릿하게 느껴지는 기업도 있어요. 이게 바로 인스타카트예요. 인스타카트. 네, 인스타카트는 이제 이 식료품 배달 앱이거든요. 네. 또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전문가들은 이 식료품 배달이 점점 당연해지는 이 시장 상황 속에서 인스타카트가 앞으로 경쟁력을 지켜낼 수 있을까라고 우려감을 내놨기 때문이에요. 결국에 이번 협력은 도어대시와 크로거에게는 기회가 됐다면 인스타카트에게는 부담으로 작용을 한 소식입니다. 오늘은 아까 앞서 오픈 AI 소식도 그렇고 약간 같은 시장에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좀 치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희비가 교차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도어대시는 해당 소식 전하면서 정규장에서 3%대 오름세를 보였고요. 인스타카트, 티커는 카트입니다. 정규장에서 10% 넘게 빠졌다는 점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메루스 바이오테크 기업이네요. 네. 메루스 얘기인데요. 덴마크에 본사를 둔 젠마비 메루스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조건은 주당 $97 현금 총액으로는 약 80억 달러에 달하는 아주 큰 규모의 거래인데요. 양측은 이번 인수를 내년 1분기 안에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메르스가 정규장에서 35%나 넘게 좀 오르면서 이 주당 인수 가격 97달러 선에 거의 근접해가는 흐름을 보였다는 점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가를 경신했네요. 울프스피드도 고가를 경신했더라고요. 울프스피드는 사실 뭐 미들 스몰캡의 주인공이 아닐까 싶은데요. 구조조정 세부 내용과 회사 재편 소식을 전했습니다. 먼저 뉴욕증권거래소에서는 현지 시간 이 월요일 기존 울프스피드 주식 거래를 멈췄고요. 다음 달 10일에는 아예 상장 폐지가 돼요. 네. 그러면은 기존 주주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새로 만들어진 회사의 주식으로 교환을 받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비율인데요. 기존 일주를 갖고 있던 사람이 새 주식은 아주 작은 조각만 받게 되거든요. 비율로는 일주당 0.008352, 좀 어렵습니다. 0.008352의 교환 비율로 신주를 배정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존 주주들이 새 회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에서 5%밖에 되지 않고요. 나머지 대부분을 돈을 빌려줬던 채권자들이 가져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왜 하냐면 울프스피드가 너무 많은 빚을 졌기 때문에 힘들어했거든요. 이번 재편으로 빚을 70% 정도 줄이고요. 이자로 나가는 돈도 60%나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공식 주소지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델라웨어로 옮기기로 했어요. 델라웨어는 뭐 미국에서 기업들이 세금이나 법인 규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옮겨가는 지역 중 하나고요. 울프스피드를 신주 발행 기준으로는 10%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지금 정규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네 자릿수 상승률만 보시고 뭐지 하고 혹하시면 그쵸? 안 된다는 점 우리 은비 아나운서가 마지막에 콕 짚어드렸습니다. 신주 발행 기준 10%대 상승세라는 점 꼭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은비 아나운서가 정말 특징 좀 많이 준비해줬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애프터마켓 그리고 시장 이슈 오은비 김예림 아나운서 살펴봤고요. 잠시 후에 김선영 대표님과 돌아올게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시장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분석과 대응 전략 함께 짜볼 텐데요. LNS 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오늘 시장에 대한 질문하기에 앞서서 잠시 저희 채팅에 좀 질문이 있어서 이거 먼저 여쭤볼게요. 방산주를 어제 주었다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어제요. 사실 워낙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왔던 게 방산주잖아요. 맞아요. 사실 어제 뉴스가 있긴 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방산업체 중국과의 충돌을 대비해서 이 미사일 좀 생산을 늘려라. 특히나 러우 전쟁이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기존 재고가 좀 소진이 되었었다. 이런 내용이 있기는 했는데 지금 시점에 투자 매력도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방산주에 대한 매력은 저는 계속 좋다고 생각해요. 매력은 좋다. 네, 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뭐 더 올라갈 공간이 더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방산주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원래 되게 좋은 기업이었죠. 근데 이제 알려지지 않았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면서 네. 납기를 잘 맞춰주고 가성비가 좋다라는 그런 장점이 부각되면서 사실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뜬 게 맞거든요. 사실 전쟁이라는 게 발생하면 안 되지만 사실 그쵸.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홍보가 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이슈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알려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산주에 대한 매력은 사실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제 주가로 반영이 되는 부분이고 여전히 반영이 될 것이고 앞으로도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에 대한 매력은 좀 계속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이제 변동성은 있을 수 있어요.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잘 나가던 업종들도 이제 어느 순간쯤 되면 변동성을 항상 이제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방산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원래 테마성이 굉장히 강했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 올라갔고요. 북한에서 핵실험하면 올라갔어요. 그랬던 정말 테마성이 굉장히 강한 업종이었던 만큼 그러니까 그런 지저분한 수급들도 분명히 있다는 걸 잘 감안하시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 예전에 그런 일반적인 테마의 어떤 수준에 있었던 그런 업종이 이제는 완벽히 우리나라를 좀 이끌 수 있는 좋은 산업군으로 이제 떠오르고 있는 그런 과도기적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변동성은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좀 길게 잡고 투자하시면 아무래도 좀 수익을 더 올리실 수 있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볼 만한 업종은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방산주는 긴 호흡으로 어찌 보면 우리 대표님이 항상 강조해 주셨던 게 뭐 시장에 이미 노출된 재료에는 우리가 좀 대응을 하고 그렇게 크게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지만 네. 방산주와 관련된 이슈들은 정말 좀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산주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어제 시장 리뷰해 보죠. 셧다운 우려가 좀 더 불거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시장은 올라왔더라고요. 뭐 다 아는 거죠. 이것도. 1년에 한 번씩 있는 거니까 또 저런다. 이걸 다 맞아요. 알고 네. 있는 거고. 근데 1년에 한 번 있지만 작년이랑은 좀 다른 게 뭐냐면 올해는 야 너희들 자꾸 그런 다 해고해 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또 세게 나오고 있잖아요. 잘 맞아요. 아시겠지만 네. 지금 미국의 공무원 이제 국가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과한 이제 너무 많이 뽑아놨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부서도 줄이고 막 통폐합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겠지만 원래 트럼프 대통령 하면 제일 유명한 유행어가 You are fire라는 네.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그렇죠. 네. 이제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옛날에 예능도 실제로 했었었고 이제 그걸 거의 뭐 실제로 시연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악재성 이슈고 시장이 원래 놀라는 거는 이제 예상하지 못한 거에 좀 많이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맘때쯤 되면 미국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예산 네가 필요해, 내가 필요해, 나 이거 더 필요해, 너 이거 필요해, 불필요한 것 같은데 이 싸움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정치적 이슈가 항상 연말쯤에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셧다운 이슈 때문에 뭐 미국이 문제가 생기고 미국이 뭐 디폴트가 된다? 이거는 사실 거의 뭐 공상 과학 영화에나 나올 만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거 걱정하셔도 됩니다. 대표님 그럼 지금 말씀에 이어서 이거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네. CFRA에서 10월은 평균적으로 변동성이 좀 큰 달이다.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뭐 역사적인 이벤트들이 사실 좀 10월에 쏠려 있었던 것 같기도 그렇죠, 한데 맞아요. 그래도 이 이벤트 스케줄상으로도 10월은 조금 주의해야 할 구간인가요? 일단 10월은 저는 다른 것도 되게 중요한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과 협상, 우리나라 내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과 협상이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10월 달에 마무리는 될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 관련 이제 협상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이제 일반 산업 관련 협상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아마 우리나라한테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미국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10월 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아요. 굉장히 높거든요. 그쵸, 저는 지금. 그 기대 제발 좀 네.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10월달 금리 인하가 저는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생각이기 계속 강조해 때문에. 주셨죠. 네, 그래서 저는 10월달 금리 인하가 아무래도 시장은 굉장히 많이 바라고 있는데 연준은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딱히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긴 해요. 과연 이걸 갖다가 할지 안 할지에 대한 부분이 좀 관건인 것 같아가지고 기대감이 얼마나 이제 반영이 되어 있고 그에 맞춰서 얼마나 기대감이 부풀어 있는 물량이 들어가냐에 따라 가지고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사실 그것도 이제 10월 말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전에 연준이 만약 금리 인하를 안 하게 될 것 같으면 밑밥을 다 뿌릴 거예요. 그리고 아마 오늘 밤에 졸트 나오잖아요. 그쵸. 오늘 관련 지표가 나오고 네. 계속 이제 중간중간 지표가 나오면 확인을 하면서 갈 거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우리가 좀 감안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10월 달에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월 첫째 주를 통으로 다 이제 휴장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미국에서 어떤 이슈가 있냐, 해외에서 어떤 이슈가 있냐에 따라 가지고 분위기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10월에는 뭔가 새로운 돌발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냥 무난하게 마감은 될 텐데 그 변동성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밀리면 매수. 어차피 뭐 12월 달 더 높은 자리 있을 거다.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0월에 조금 흔들리더라도 이 연말까지에 대한 긍정적인 뷰는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특히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오늘부터 해서 이 10월에 고용 지표들이 좀 쏟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 내용을 꼼꼼하게 함께 참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국내 개장이 얼마 남지 않아서 네. 역시나 시장 확인을 해보고 저희는 김선영 대표님과 말씀 이어갈 텐데요. 우선은 우리 시장 지난주 금요일에 참 깊게 낙폭을 가져갔었는데 어제는 일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1%대 상승불을 켜냈죠. 반면에 일본 증시는 어제 좀 소폭의 약세를 보였는데 엔화 강세 요인이 조금 많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자동차 업종의 하락이 두드러졌고 비둘기파로 알려진 인사가 금리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일본에서도 이 10월 금리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시장에서는 그래도 시총 상위단의 반등이 좀 나와줬습니다. 특히 네이버가 7%대 강세 이어갔죠. 자, 오늘은 예상 체결 지수 현재 함께 확인해 보시면 양 시장이 보합권에서 조금 엇갈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02% 내린 3,430선에 코스닥은 0.38% 오르는 849선에 출발 대기하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시장에서도 또 그래도 대부분의 업종이 강했고요. 이 코스피가 코스닥보다는 시총 상위단에서도 좀 더 이 시총이 큰 종목들이 이끌어주는 흐름이 보였었는데 오늘은 현재 예상 체결 지수는 코스닥이 좀 더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시장 다, 양 시장 다 소폭의 움직임만이 예상되고 있다는 점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저희는 9월의 마지막 거래일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9월 30일 오늘 국내 증시 출발했습니다. 자, 예상 체결 지수에서 코스피가 이 보합권의 등락을 오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과연 좀 힘을 내줄 수 있을지, 장 초반에 시총 상위주들은 어떤 흐름으로 가져가게 될지 이 부분 오늘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될 텐데요. 자, 현재 오늘 시장은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개장 지수 확인된 대로 바로 함께 여러분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수급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금요일장과 어제 시장은 완전히 좀 뒤바뀌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었죠. 대형주 위주로 외인의 러브콜이 들어왔었는데요. 자, 오늘 코스피가 상승 출발합니다. 0.14% 소폭의 오름세 3,434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0.15% 오르면서 848선에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양 시장이 오늘은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네요. 자, 오늘 시총 상위주들은 어떨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소폭의 상승불을 켜내고 있지만 시총 상위단에서 크게 힘을 내는 종목은 포착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0.48% 오름세 84,600원에 거래되고 있고 SK하이닉스 0.86% 상승, 현재가는 35만 2천원입니다. 그 밖의 종목들이 보합권에서 엇갈리는 가운데 네이버는 0.91%, 홀로 1% 가까이 오르면서 현재가 27만 7천원 선에 거래되며 시총 9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이 오늘 1% 넘게 내리면서 48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은 1% 미만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코스피 시총 상위주입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 시총 상위주도 점검해 보시죠. 알테오젠이 1% 가까이 내리면서 거래 출발합니다. 현재가 46만 1,500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도 소폭의 약세, 페트론이 1% 넘게 오르면서 29만 3,500원에 시총 3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파마리서치도 오늘 1%대 상승풀 속에 58만 9천 원 선을 기록하고 있고요. 다만 3천당 제약은 1% 넘게 내리고 있네요. 그 밖의 종목들도 보합권에서 오늘 등락이 엇갈리면서 출발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업종별로는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자, 오늘 코스피에서 상승률 상위 업종은요, IT 서비스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전기, 전자 업종도 상승불을 켜내고 있지만 오늘은 상승하는 업종보다 하락 출발하는 업종이 조금 더 많다는 점, 대신 그 하락폭이 깊지는 않습니다. 보합권에서 조금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형주, 소형주 모두 소폭의 상승불만을 켜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일반 서비스가 0.64% 내림세, 보험과 증권도 어제 시장에서 강했지만 오늘은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면서 소폭의 약세로 거래 출발하고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업종별로 흐름으로 넘어가 보시죠. 코스닥에서는 오늘 통신 업종이 상승불 켜내고 있는
있는데요. 한국정보통신 4%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비금속에서도 상승불이 집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 기타 제조, 전기전자, 제조까지도 소폭의 상승불만을 켜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코스닥은 거의 상승과 하락 업종이 반반 나뉘는 가운데 그 상승률이 역시나 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보합권에서 엇갈리고 있고 오늘 코스닥에서 오락 문화 업종은 1%대 약세 업종지수 나타내고 있다는 점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우리는 일본 시장 확인을 해볼 텐데요. 어제 약세로 마감했던 일본 증시 오늘 9월 마지막 거래일 약보합권에서 거래됩니다. 45,000포인트를 내어주고 있는데요. 현재 포인트는 44,989선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니케이 지수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개장 상황 좀 점검을 해봤는데 지금 개장 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차분하네요. 일단 뭐 별다른 특징이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명절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명절이 이제 진행되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거는 화수가 남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명절 전에 돈을 뽑으시려고 하면 오늘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화요일 날 매도를 하셔야지 내일과 모레 돈을 뽑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매도담보 대출 뭐 이런 게 있지만 뭐 그런 건 안 한다 쳤을 때 오늘 매도를 하셔야지 아마 여러분들이 좀 돈을 뽑으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는 오늘이 거의 피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쓰실 만큼만 매도하세요. 쓰실 만큼만 올해 연말에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거기 때문에 그때 10만 원 덜 뽑을 걸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지금 그냥 딱 쓰실 것만 이제 하시고 너무 매도를 많이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시장 준수하고요. 나쁘지 않고요. 이 정도 흐름 이번 주는 좀 잠잠하게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그리고 이번 주는 조금은 조용하게 잠잠하게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앞서 미증시 이야기로 다시 좀 넘어와 볼 텐데 M7이 간밤에 좀 엇갈렸지만 엔비디아는 그래도 상승불 환하게 켜냈습니다. 특히나 뭐 중화권에서 위협 이 소식에 대해서는 워낙 대표님이 또 강하게 엔비디아의 포지션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해주셨었잖아요. 저희가 네. 예전에 야구 선수의 비유를 해서 맞아요. 또 위협이 크게 되지 않는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도 해주셨고 네. 이번에는 또 로봇이라는 키워드를 또 한 번 엔비디아가 들고 왔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 엔비디아 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고죠. 뭐 굳이 뭐 길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네. 것 같고요. 앵커님 말씀 안 해주셨지만 이제 화웨이 칩 말씀하시려고 했잖아요. 또 멘트 해야죠. 화웨이 칩. 뭐 생산 2배 확대한다고 하는데 하십시오. 하셔도 됩니다. 네, 열심히 하시고요. 일단 하신다 하더라도 이제 퀄리티 차이가 엔비디아 칩과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일단 화웨이 칩을 어떤 나라에서 써줄지 모르겠네요. 뭐 우리나라에서 쓴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엔비디아 칩이 좋아요. 그런 건 뭐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라이벌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치면은 김선영이 워렌 버핏의 라이벌입니다. 웃기죠? 되게 재밌죠? 근데 딱 이런 느낌으로 참.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일단은 이제 당연히 로봇 관련 연구 소식이 나오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좋고 우리나라도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좋아요.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일단 로봇 테마도 사실은 제가 좀 실수했었던 게 있어요. 이건 제가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 작년에 이맘때쯤에 로봇 관련주, 작년 초였죠. 이제 로봇 관련주를 보러 왔을 때 좀 먼 미래긴 한데 좀 장기적인 시각을 보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옵티머스 나온 거 보고 놀랬거든요. 와,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발전 속도가 빠르다라는 그런 내용을 제가 들은 바 있어가지고 확실히 로봇은 정말 그렇게 큰 미래를 보고 할 건 아니고 이제 당장 이게 올해 내년만 하더라도 우리 생활에 들어올 수 있구나라고 좀 우리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대신 일을 해주는 이제 산업용 그쵸, 로봇이 되게 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것들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 가지고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로봇 관련주들도 좀 중장기적인 사이트 그리고 단기적인 사이트를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 판단되고 있고 오늘 로봇 관련주도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오늘은 좀 수급적인 영향이 좀 커요. 그렇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이제 투자하실 분들은 오늘 차익 실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로 가실 분들은 그대로 묶어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오늘장에서 로봇 관련 섹터가 좀 올라오고 있는데 유로메카 13% 넘게 오르고 있고요. RS 오토메이션, TXR 로보틱스 등등 지금 다양한 종목들이 함께 상승불을 바쁘게 켜내고 있습니다. 중장기 전략과 단기 전략 함께 말씀드렸으니까요. 로봇주에 대한 뷰도 좀 참고를 해보시죠. 자, 이 부분은 뭐 간략하게만 여쭤볼게요. 어제 장 초반에는 이 네. 마리화나 관련주가 좀 프리마켓에서부터 움직인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SNS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해서 뭐 의료용 대마 사용을 옹호하는 그런 영상을 올렸다. 그래서 네. 좀 뷰가 바뀌는 거 아닐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네. 이런 부분
짧게 볼 이슈일까요? 의료용 대마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도 계속 이제 합법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마초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인데 미국의 주마다 합법인 곳도 그쵸, 있긴 다르죠, 있거든요.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시각으로 보고 사실 판단할 문제는 아니에요. 대마? 마약? 안 좋네? 걔들이 뭐 펜타닐로 난리인데 미국 난리겠네?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의료용 대마예요. 네, 이거에 대한 그쵸. 합법화에 대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아프신 분들이 많은 집들은 아마 이거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펜타닐 같은 강한 어떤 이제 약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대마를 쓰는 경우도 꽤 있는 병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용 대마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는 이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집에 아픈 분들이 있는 분들은 찬성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아니면 아직 사실 이게 뭔가 이제 공감이 잘 안 되실 텐데 저는 이제 환자가 있는 분들은 아마 다 이제 어느 정도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이어서 관련주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미 정부의 어떤 현재 이제 스탠스를 봤을 때는 투자의 매력도는 좀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좀 단기적인 물량이 좀 많아요. 좀 테마성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주의하셔가지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 뭐 대선 때도 그렇고 그런 네. 테마성 움직임을 많이 보여줬었는데도 뭐 간밤에 오로라 캐나비스 같은 대표적인 종목들이 28%대 두 자릿수의 급등세를 나타내긴 했지만 단기적인 호흡으로 저희가 좀 바라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시장에 저희가 특히나 저희 방송을 준비하는 입장에선 분위기가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게 이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 네, 지금 폴 애킨스 SEC 위원장 분기별 수익 보고 폐기 제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약속 뭐 이런 내용들이 어제 밤에 좀 나왔어요. 실제로 실적 발표가 반기 보고가 된다면 좀 시장의 영향이 어떨지 여기에 대해서 규제 완화다 기대감의 의견도 있고 좀 아니다 너무 불투명하지 않아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서 실제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각 기업의 실적을 볼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사이트에 홈페이지에 간다 하더라도 이제 다 올라와 있는 부분인데 이게 분기별 보고서를 없애고 반기로 간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접근성이 떨어질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좋은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분기 보고서 안 쓰고 반기 보고서 쓰면 편하죠. 사실은. 그쵸, 네. 분기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떤 본인들의 어떤 업무 효율화라는 측면과 반대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정보에 대한 비대칭성을 없애는 부분 요거 가지고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분기 보고서 있어야 된다 보는 주의예요. 이유는요? 분기 보고서 있어야지 중간중간 한 번씩 잘라주면 이제 기업들이 딴짓 못하거든요. 보통 그 기업들이 재무제표 마사지라고요.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때 넣을 거 뒤에 넣고 뒤에 넣고 앞으로 당기고 이런 걸 되게 많이 하거든요.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는 불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거를 잘 쓰면 되는데 악용하는 기업들이 가끔 나오고 그 기업들이 항상 개인 투자자한테 큰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저는 보고서는 분기별로 월별로 하면 좀 빡세긴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분기별로는 좀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선진화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좀 더 나을 수 있으려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 투자하는 입장으로 봤을 때 분기 보고서를 없애는 건 조금 왜 굳이 그냥 놔두지? 뭐 기업들 뭐 어차피 회계사들이 일하는 거지 자기들이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게 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워낙 정보가 사실 귀중한데요. 이런 정보의 잣대가 조금 더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조금 아쉬울 수는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기업 실적 반기 보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얘기를 해봤고 연준 의장에 대해서도 최근에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경제학자 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선호도랑 가능성은 확실히 좀 갈린다. 이 월러 이사를 가장 선호하지만 캐비넷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 좀 높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보통 이렇게 전망이 엇갈리나요? 엇갈리죠. 이제 원래 이제 연준 의장이라는 자리는 이제 연준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라고 하긴 하지만 정부랑 붙어갈 수밖에 없는 정책 붙어갈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다. 맞아요. 특히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연준을 좀 더 이제 힘을 이제 과시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런 입장은 아마 이번 정권에 조금 더 강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의장 괜찮아요. 저는 월러 연준 의사는 괜찮다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 시장의 방향이나 지금 분위기랑도 비슷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건 뭐였냐면은 지난번에 이제 자넷 옐런 연준 의장에서 넘어올 때 잘 넘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비둘기파적 인사에다가 시장과 소통한 인사로 지금 파월 의장으로 잘 넘어온 게 있어요. 게다가 또 파월 의장하면서 또 자넷 옐런이 재무부 장관까지 했었잖아요. 이런 조합들이 사실 시장과 소통하는 조합이기 때문에 되게 좋은데 월러 의사도 그런 느낌의 인사이기 때문에 저는 월러 의사 한 표. 케빈 애시죠. 한 표 주셨어요? 케빈 애시? 케빈 애시 모르겠어요. 이건 너무 정치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확실히 좀 어떤 연준의 독립성 우려가 다시 한번 불거질 수 있다.
이거 월가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걸요? 그냥 원로 이사 시키지 않을까요? 요 두 분 중에 한 분이라고 네. 하면은 근데 아마 제3의 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탑3를 있어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9월 초인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때 캐비넷 식과 원로이사와 한 명이 지금 누군지 제가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아, 그러네요. 저희 머릿속에서 지워진 한 분과 그리고 지금 원로이사와 캐비넷 위원장 그래도 원로이사가 되는 게 조금 무난하게 이렇게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는 함께 해주셨습니다. 제가 잠시 이따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네, 궁금하네요. 멘트 네, 길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자, 되세요? 저희가 국내 이야기로 잠깐 넘어와 볼 텐데 네. JP모건에서 네. 코스피 5천 달성을 기대한다. 네. 하지만 시장이 좀 오르는 가운데 우리 뭐 개인 투자자들 앞서 뭐 명절을 앞둔 이런 수급의 포인트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네. 그래도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언제나 수급의 엇박자는 뭐 당연한 거다라고 우리 대표님이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네. 지금 시장의 투자자들의 어떤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뭐 명절 전에 매도는 너무 당연해요. 너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고요. 하셔야죠, 사실은. 우리가 사실 주식하는 이유도 이제 그거 돈 벌어가지고 우리 가족들 맛있는 거 먹여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올해 우리나라 상반기 수익률이 괜찮았기 때문에 차익 실현 하고 나서 그거 좀 명절을 맞이하는 거 저는 괜찮다 봅니다. 근데 이제 명절 이후를 우리는 생각을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다 해서 앞에서 제가 웃으면서 이제 딱 필요한 금액만 매도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 흐름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JP모건 어저께 우리나라 자본시장 컨퍼런스 했는데 전 JP모건은 그냥 뭐 그렇긴 해요. 뭐 항상 좋은 얘기 하니까 JP모건 전 좋아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제 시타델에서 이제 얘기를 네. 했더라고요. 뭐 우리나라 시장이 뭐 당장은 이제 24시간 거래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시타델 증권에 대해서 할 얘기가 또 많습니다. 또 시간이 되나요? 해주세요. 네, 시타델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퀀트로 베이스가 돼 있는 펀드예요. 그래서 이제 제임스 시머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퀀터 펀드의 운영하는 CEO 같은 경우는 보통 연봉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 3조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그 이제 경기 침체 그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다 손실일 때도 그런 펀드들은 연간 수익률이 10에서 20% 정도 나왔을 정도로 지금 미국의 월가에서 많은 펀드들이 다들 이제 사람이 매매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1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일반 이제 펀드 매니저들 다 사라지고 이제 거의 기계로 AI로 이제 돌리는 매매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탑에 있는 기업이 있거든요, 시타델. 근데 시타델이 많이 하는 게 HFT라고요.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이라고 0.000125초인가 그거에 한 번에 거래를 진행을 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거래가 이제 우리나라 들어온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고 24시간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자기들이 뭔가 할 준비가 안 됐나. 너희들이 아직 할 준비가 뭔가 안 됐나 보다. 그래서 세팅 좀 해놓고 이제 나중에 들어오려고 이런 느낌을 전 좀 받아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있으니까 제가 재미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타델이 뭐 우리나라 투자해준다라고 했을 때 좋아할 건 아니에요. 걔네들은 그렇네요. 이렇게 들으니까. 단기적으로 정말 매매를 많이 하는 애들이어서 그래서 근데 이걸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뭐냐면은 그냥 단기적인 흐름 무시해버리면 돼요.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JP모건 뭐 코스피 5천 달성 기대했다고 했는데 좀 도와주면 되죠. 우리나라 투자 좀 많이 해주고 뭐 괜히 JP모건 코리아에 찍히는 물량 말고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직접 투자도 많이 해주고 하면은 JP모건 투자 좀 5천 포인트 갖다 쓰면 가능하죠. 그럼 뭐 고맙습니다 하고 저희 시장 즐겨야겠죠. 땡큐 하고 받아야죠. 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동안 저희 채팅창에서 SRO님께서는 올해 연말에 더 오른다니 매도 안 해야겠어요 라고 웃음 해주셨고요. 그리고 디디 히어로님께서 항상 제가 알고 싶은데 알기 힘든 부분 잘 긁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많은 도움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리고 잠시 이제 말씀 들으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탑3 좀 찾아봤는데 그 9월 6일, 5일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지금 헬싯이 환상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헬싯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탑1으로 꼽았었고요. 그 밖에 이제 월러 이사와 그리고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맞아요. 케빈 워시. 네, 두 케빈이었죠. 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앞서 연준 의장 후보에 대한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자, 지금 국내 시장으로 좀 넘어와서 증권주 어제 올랐고 오늘 다시 좀 조정받는 모양새예요. 지금 시점 또 어떻게 보실까요? 좋죠. 증권사 아마 지금 일하는 분들 되게 신났을걸요.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시장 좋아가지고 올해 우리 올해 수익 대박이다 하면서 우리 잘했다. 연말에 보너스 많이 나오겠다 기대한다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증권주들은 아마 올해 실적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가지고 뭐 내년 올해 실적 올해 실적 발표가 되는 내년까지 그대로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금리 인하 기이기 때문에 증권 관련주들은 좋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증권 관련주들은 그대로 뭐 투자를 이어가시면 될 것 같다. 편하게 투자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처럼 밀릴 때는 또 한 번 그렇죠.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잡아가야죠. 네, 증권주 가지고 수익 많이 낸 개인 투자자들 많을 겁니다.
네, 그거 그대로 그냥 밑에서 누군가 받아가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증권주에 대한 역시나 긍정적인 이야기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함께 보고 계시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소폭의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기회가 될 수 있다.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거는 제가 그냥 좀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그 버핏 지수라고 네. 해서 이제 주식의 시총이 GNP의 몇 배인지 네. 했을 때 닷컴 버블을 넘어섰다. 네. 또 미국 시장의 개인 투자자 비중이 닷컴 버블을 넘어섰다. 네. 최근에 닷컴 버블이 좀 많이 소환이 되더라고요. 네. 하지만 이런 내용에 왠지 대표님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해주실 것 같아서 네. 그럼 닷컴 버블 때랑 지금 뭐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게 볼 수 있어요? 다행히 닷컴 버블 때 제가 주식 투자를 이제 시작하던 시점이어가지고 네. 닷컴 버블 떨어지는 걸 그대로 다 얻어맞았죠. 우와. 하하하하 하면서 이제 네. 차트 보면 되게 웃겨요. 하하하 거리거든요. 하한가. 네. 근데 사실 닷컴 버블 같은 경우는 실체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진짜 실체가 없었고 우리나라 예를 들면 어땠냐면은 뭐 닷컴 아니면 이제 닷컴자만 붙은 기업들이 있었어요. 엄청 있었죠. 그런 기업들이 상장만 하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아, 수급이 들어와 상한가를 네. 갔던 시기가 그때였습니다. 그런 그리고 두 시기. 번째로는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하면 그 유상증자 자금을 어디다 쓰는지도 안 보고 무조건 투자하겠지라고 생각해서 막연하게 들어왔던 시점이 그때였거든요. 정말 무지성 매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던 시점이에요. 근데 나중에 실적도 없었죠. 실체도 없었죠. 아무것도 없이 올라가는 마치 지금 중국과 같은 느낌으로. 그죠? 중국은 지금 이제 유동성 잔치라고 중국 시장이 안 좋다고 하는 것보다는 펀더멘탈보다는 네. 수급 위주로 움직이는 시장이 그때였기 때문에 그때랑 지금을 비교한다. 그때 미국도 사실은 좀 그렇긴 했었어요. 근데 그때랑 지금을 비교하는 거는 분명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돼가지고 제발 뭐 이런 거 있으면은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최악 그런데 케이스가 달라요. 닷컴 버블이랑 지금이랑요 케이스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잘 체크하시면은 항상 투자하실 때 보수적으로 조심하시면 돼요. 그때는 실체가 없었고 지금은 네. 다르다라는 그럼요. 이야기. 네, 역시나 맞습니다. 저희는 겁먹을 필요가 없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시장 전략 뭐 항상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지만 딱 한 말씀만 해주시죠. 네. 이번 주 시장 전략. 이번 주는 그냥 편하게 가세요. 오히려 눌림 이용해서 매수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시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점이 이번 주이고요. 네. 명절 지나고 나서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9월 뭐 중순 하순 이후에 우리나라 뭐 협상 마무리하고 편하게 하겠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무조건 우리가 이제 각질 매매하고 싶어 하잖아요. 발바닥 끝에서 매수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무릎이나 허리에서 매수해서 머리나 어깨 파셔도 상관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욕심만 줄이세요.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데 종목을 매수하셔가지고 매도하실 때 나는 뭐 100% 200%보다는 10% 20% 워렌 버핏이 평생 20%대 만들어서 그렇게 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리를 잘 이해하시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냥 명절 전에 쉬십시오. 뭘 매매를 해요. 오늘 필요하신 자금을 다 빼시긴 할 거예요. 오늘 이후로 계좌 오픈 금지.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네. 투자는 올 연말까지 이어지시면 더 높은 수익률을 얻으실 수 있으니까 명절날 돈 그만 빼시고요. 차라리 연말에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 선물 사는 건 어떨까? 네, 라는 생각 한번 해봅니다. 네, 이번 주 이렇게 전략까지도 저희 함께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아시아 증시 내용으로 돌아오고요. 지금까지 LNS 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이제 눈을 돌려서 아시아 증시 살펴볼 텐데요. 오늘도 아장팀 정준혜 아나운서, 김서희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장 바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제 시장이 우리나라랑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반등을 해줬죠? 네, 맞습니다. 금요일장에서는 좀 폭락을 했었다가 어제였죠. 월요일장에서 국내와 마찬가지로 중화권 증시도 대부분 상승을 했습니다. 먼저 저희가 자세히 좀 짚어볼 텐데요. 중화권 증시 금요일 급락을 딛고 어제는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 상승세 속에서 중국 당국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중국 대장주를 비롯해 홍콩 증시를 힘있게 밀어 올렸는데요. 상해 종합지수는 0.9% 강했고요. 또 선전 성분이 2%대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또 홍콩 항생지수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1.8% 강한 상승 탄력 보여줬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히트맵을 통해서 어제 시장 강했던 흐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어떤 섹터가 강했냐 하면요. 일단 먼저 비철금속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 섹터가 지금 빨간불을 켜냈잖아요. 그러네요. 어제장은 금요일에는 좀 초록색이 강했지만 네. 어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좀 빨갰습니다. 비철금속 관련주가 좀 많이 올랐는데 이 중국 공신부가 비철금속 산업 안전성장 업무 방안을 발표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구리와 알루미늄, 리튬 등 중국 국내 자원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에 자금 광업이 지금 5% 상승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점 좀 체크를 해보시고 또 2차 전지주도 어제는 강했는데요. CATL이 4%나 급등을 했고요. 그 옆에 보시면 이브에너지, ESS 배터리 수조 호조세를 기록하면서 8%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좀 특징적인 섹터가 증권주가 그 오후장에서 굉장히 강한 상승 탄력을 좀 보여줬거든요. 인민은행이 금융기관의 통화와 신용대출 공급을 확대하도록 유도를 하고 보험사 그리고 증권 교환 편의성, 주식 자사주 매입과 증자 재대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고 밝히자 증권주가 폭발적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신증권이 5.8%의 오름세를 보였고요. 그 옆에 화타이 증권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는 점 좀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험주도 보시면 이렇게 대부분 빨간불을 켜냈고요. 그리고 양주산업도 어제 대부분 빨갰는데 특히나 귀주 모태주의 소비자 판매가 견조하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전월 대비해서 20%나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국경절이 좀 다가오다 보니까 선물용으로 양주 사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지 않았나라는 그렇겠네요. 생각도 들고 또 10월에 국경절 연휴에도 좀 찾는 이들이 많을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어제 귀주 모태주 1.8% 빨간불 켜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대만 증시는 어제 스승의 날 대체 휴일로 휴장을 했는데요. 만약 시장이 열렸다면 본토 증시처럼 좀 강하게 상승을 했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좀 그 호재성 이슈를 받아가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만약에 오늘 개장을 한다면 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어떤 흐름을 보일지 좀 지켜보시고요. 바로 이어서 가장 관심도가 높은 테리픽 10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알리바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들어서 차트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려가고 있는데요. 이 최근에 돈나무 언니로 유명한 캐시우드가 이끄는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약 228억 원 규모로 알리바바 주식을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이 소식에 또 한 번 세간의 이목이 쏠렸는데요. 주가는 올해 들어서 무려 106%나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올해 초에만 샀어도 100%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 있었는데 이런 걸 미리 알았더라면 얼마나 엄청납니다. 좋을까요? 또 껄무새가 등장을 했습니다. 네, 어제도 4%의 상승불 이어갔고요. 그 다음으로 메이투안, 어제는 사실 뚜렷한 이슈는 없었는데 아무래도 금요일장 하락한 거를 좀 만회하듯이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2% 빨간불 켜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징동닷컴 금요일에 3% 하락을 했고 어제는 3% 오르면서 좀 되돌림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비아디 같은 경우는 장중에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다가 장 막판에 상승으로 가닥을 잡고 1%대 오름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지리자동차인데요. 8월부터 보시면 하락세를 좀 이어오고 있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2%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은 좀 박스권 흐름이긴 한데 또 제가 한 2년치 거를 보니까 차트를 보니까 그래도 결국에는 조금씩 우상향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느리지만 천천히 가고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텐센트 올 초부터 꾸준히 우상향 곡선 그려가고 있는데 어제도 역시나 2%대 상승을 했고요. 지금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되게 쭉 오르고 있더라고요. 4월부터. 정말 네, 우상향 예쁘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차트는 참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샤오미인데 어제 테리픽 10 종목들 대부분 다 올랐는데 이렇게 샤오미만 좀 빠졌거든요. 그랬죠. 네, 어제 루머가 돌면서 좀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이 애플 전문가 거밍치 애널리스트가 트위터 X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샤오미 17 시리즈 출하량이 원래보다 20% 줄었고 특히 표준 모델 판매 부진이 핵심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최종적으로는 이 출하 전망치가 샤오미 15 시리즈보다도 낮아질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한 건데요. 하지만 샤오미 그룹 측은 현재 주문을 줄일 계획이 전혀 없다라면서 시장의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이런 노이즈 속에 주가는 하락을 했는데 그리고 또 다른 뉴스를 찾아보니까 그 애플 아이폰 17이 중국에서 지금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괜찮잖아요. 해요. 네. 그래서 샤오미 17이랑 아무래도 아이폰 17이랑 지금 경쟁 구도인데 이미 아이폰을 많이 샀으면 샤오미 그쵸. 17 판매량이 좀 부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뭐 이런 이슈로 인해서 지금 샤오미의 주가가 17을 공개한 이후로 좀 많이 빠지고 있다는 점 네. 확인을 좀 해보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바이두인데 이 AI 붐에 힘입어 바이두의 주가가 올해 무려 50% 이상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도 장 초반에는 잠시 주춤을 했다가 1.8%로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네디즈도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하긴 했지만 다른 테리픽 10 종목에 비해서는 좀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0.6% 오름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 SMIC는 반도체 자립에 속도를 내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그려가고 있는데요. 어제는 4% 급등세 보였습니다. 4.8% 오름세 보였고요. 네, 계속해서 어제 주요 지수들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확인해 볼게요. 네, CSI 300의 경우 여전히 부동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지속했음에도 이 정부 당국의 정책 지원에 대한 기대감에 유입이 됐습니다. 기대감이 유입이 되면서 CSI 300은 1.5%의 강세 보여줬고요. 그리고 과창판 50이 그 다음으로 올랐습니다. 1.3% 상승을 했고 마지막 이 기술주 중심의 차이넥스트 어제 기술주가 굉장히 강한 상승 탄력 보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2.7%로 오. 차이넥스트가 굉장히 많이 올라줬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제장 개별 뉴스가 나왔던 특징주까지 체크를 해볼게요. 이 심천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닝더스타이, 이 CATL은 어제 4%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홍콩에 상장된 CATL은 3% 넘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 이유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칭화대학교 교수가 이끄는 팀이 얼마 전에 이 리튬 배터리 고분자 전해질 연구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소식과 함께 또 최근에 ESS 시장, 특히 해외 에너지 저장 시장에 대한 강력한 수요도 배터리 부문의 강세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튬 가격 상승으로 2차 전지 랠리 기대감에 상승했다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배터리주에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벌써 내일이면 10월이 되잖아요. 시간 빨라요. 너무 빨라요. 네. 1년이 정말 휙휙 지나가는 것 같은데 이제 10월 1일부터 8일까지 중국은 국경절 연휴로 중화권 증시는 휴장을 하고요. 또 홍콩 증시 같은 경우에는 내일 하루랑 그리고 7일에 쉰다는 점 좀 투자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휴장 일정까지 우리 정준혜 아나운서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본토와 홍콩이 다르다는 점 꼭 체크를 좀 해보시고요. 저희가 앞서 이 히트맵을 볼 때 증권주가 강세 보인 점을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특별한 손님 모시고 시장 전략 함께 짜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이제 현재 매체에서 나온 이야기들 만나보겠습니다. 자, 중국 정부 정책 소식으로 오늘도 좀 출발을 해볼까요?
네, 바로 중국 정부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 내놓은 정책 방향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노후된 도시 마을을 새로 고치고 시골 지역까지 개발 속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기사를 함께 보시면요. 공업정보화부 등 6개 부처가 발표한 기계산업 안전성장 방안 계획이 있는데요. 도시 재개발, 그리고 노후 주거지 정비, 스마트 주차 시설 같은 공공복지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밀어붙이겠다고 했습니다. 또 동시에 농업기계, 건설기계, 철도 운송 장비, 의료기계까지 수요를 키우겠다는 구상이 담겨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도시도 시골도 낡은 곳은 다 뜯어 고치고 기계 장비 시장도 키우겠다는 선언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지역별 대형 투자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조보에너지의 킹호 프로젝트입니다. 킹호 프로젝트는요,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진행이 되는 석탄 그리고 천연가스 개발 사업입니다. 네. 조보는 이번에 2단계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요, 연간 20억 세제곱미터 규모의 천연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그 지분을 50%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회사 누적 투자액은 약 34억 5,500만 위안 규모고요. 전체 프로젝트 투자액은 230억 위안 규모를 넘습니다. 이 조보에너지의 전일장 주가 흐름도 함께 보고 가실 텐데요. 네. 어제장 2.59% 상승으로 마감을 했던 모습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결국엔 신장처럼 수익성이 낮아도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건요. 중국 공산당의 균형 발전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돈이 안 되더라도 에너지 공급망과 인프라 체계를 완성하려는 그런 큰 그림이 깔려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돈이 안 되는데 왜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지? 라고 생각을 또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중국 투자자분들이라면 이게 좋은 신호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중국이 상승과 하락폭이 굉장히 크다고 말하면서 시청자분들이 혁명적인 그래프야 이렇게 말씀을 많이 오늘도 하셨잖아요.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상승과 하락폭이 너무 크고 변동성이 정말 크다는 좀 단점 아닌 단점이 있긴 한데요. 진짜 이런 혁명적인 건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돈이 안 되는 지역까지 인프라를 확장시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이징, 상해 이런 삐까뻔쩍한 도시들도 많은데 사실은 그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개발해야 되는 곳이 많습니다. 네. 이건 정부 정책이 없다면 할 수가 없는 일이고요. 그렇다고 중국 공산당을 찬양한다는 게 아니라 핵심이 뭐냐면 정책으로 계획을 내놓은 만큼 사업 수완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걸 끝까지 가져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이 많은 중국 증시에서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건 이 중국 정책이라는 튼튼한 동아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아줄,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 수완이 안 나도 갑자기 사업을 접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유지되는지는 저희가 확신을 할 수 있으니까 중국 증시 투자자분들이라면 중국 정책을 계속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서희 아나운서가 얘기해준 내용을 들으면서 저희가 중국의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화려한 도시 외의 지역들을 상상을 해보니까 정말 이 도시 인프라가 얼마나 중요할까, 공공 인프라 관련해서는 좀 투자 포인트로 삼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혁명적이다라는 표현까지 우리 서희 아나운서가 사용을 해줬고요. 자, 이번에는 그럼 홍콩 시장을 좀 들여다볼 텐데 우리 서희 아나운서가 어제도 IPO 관련된 이야기들을 전해줬어요. 확실히 IPO가 시장에 좀 열기를 불어넣는 것 같아요. 홍콩에도 그럴 만한 기대 포인트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전일 홍콩 시장도 아까 방금 리뷰를 했는데 굉장히 다 빨간불로 좋은 증시를 보여줬습니다. 전일 홍콩 시장이 정말 열기가 가득했는데요. 홍콩 증권선물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증권업계 순이익이 14% 늘었고요. 거래량은 무려 99조 2천억 홍콩달러, 또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전년 대비 57%나 급증한 수치인데요. 거래 수수료와 기업 자문 수익이 크게 늘면서 홍콩 금융시장의 체력이 다시 입증된 걸로 보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기업들도 잇따라 IPO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어제도 IPO 소식을 줄줄이 전해드렸는데 오늘도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링이 인텔리전트 매뉴팩처링입니다. 지금 제가 스캔에 띄워놨는데요. 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이 인텔리전트 매뉴팩처링, 이름이 좀 길죠. 이 회사는 스마트폰 그리고 스마트 기기용 정밀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지금 A주에 상장이 되어 있어서 A주 지금 심천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거 가져왔고요. 왠지 익숙하다 싶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홍콩 H주 발행을 추진하면서 현재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도 상한가를 찍었는데요. 보시면 9.99%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의 일봉 제한가가 10%인데 이 10%까지 상승을 했던 모습이고요. 링이 인텔리전트 매뉴팩처링 계속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장춘 하이테크입니다. 장춘 하이테크 계속해서 언급이 됐었는데요. 그쵸. 제약 그리고 바이오 분야의 대표 주자인데요. 이번에 H주 상장 신청을 내면서 시장 기대를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장 1.58% 상승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또 최근 금속 섹터 내에서 주목을 받았던 쯔진 마이닝, 방금 아까 전일장 리뷰하시면서 봤던 자금 광업과 같은 기업입니다. 쯔진 마이닝, 자금 광업 같은 회사고요. 이 쯔진 마이닝의 홍콩 상장 주식이 암거래에서 50% 가까이 폭등을 했습니다. 쯔진 마이닝이 오늘 홍콩 시간으로 9시, 우리 시간으로 10시 20분 뒤에 홍콩 IPO에 상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장중 방송도 저 나올 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홍콩이 계속해서 거래량 신기록을 세우고 있고요. 증권업계의 호실적을 내놓고 또 IPO 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선순환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홍콩 시장이 다시 중국 기업들을 중심으로 글로벌 자본을 빨아들이고 있는 구심점이 되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관련 이슈들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H주 발행,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 살펴봤고 우리 김서희 아나운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어지는 10시, 11시 방송에서는 정말 국내 유일의 이런 아시아 증시 시황이죠. 이런 내용들을 전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금광업, 쯔진 마이닝이 오늘 20분 뒤에 홍콩 시장에 상장하게 된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죠.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특히 정준혜 아나운서가 오늘까지 우리 아장팀에서 대신해줬는데 한 말씀만 해주시죠. 네, 좀 이제 적응을 하려고 하니까 또 떠나야 되는데 아쉽긴 합니다. 근데 이제 다음에 또 뭐 대신해서 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너무 꼼꼼하게 잘해주셨고 다음에 오시면 제가 애착 인형 하나 선물해드리겠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우리 정준혜 아나운서, 김서희 아나운서와 함께 어제 시장에 나온 아시아 증시 이슈들 살펴봤고요. 잠시 후에 전략으로 돌아올게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은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중화권 증시에 대한 분석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 오늘은 홍콩 CSOP 자산운용 이재충 상무님 다시 한번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상무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무님 저번에 출연해 주셨을 때 또 워낙 반응이 뜨거워서 저희가 이렇게 한 번 더 출연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 출국을 하신다고요? 네, 오늘 3시 비행기고요. 네. 바로 끝나고 호텔 가지고 갈아입고 공항을 가려고요. 사실 출국 전에 굉장히 바쁘실 텐데 또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그렇게 어렵게 모신 만큼 알찬 시장 전략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우선은 어제 시장 리뷰부터 해볼게요. 어제 시장
수급에서도 좋았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상당히 좋았죠. 어제 항생지수 같은 경우 1.9% 상승했고, 이제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 이제 비은행 금융주 있죠. 보험주하고 증권사가 쭉 올려주면서 상승을 했는데요. 어제장 상승 요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우선 사중 전에 대한 기대감이죠. 10월 23일 예정돼 네.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기대감이 뭐냐면 사실 이거에 대한 어떤 발표할 거를 이미 논의가 끝났다. 이런 얘기가 본토에서 나오면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사중전회 같은 경우는 향후 5개년 뭐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또 인민은행이 또 좋은 얘기를 해줬었어요. 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재고하겠다, 아니면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뭐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거 하나는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이제 교통부에서 연휴 동안 이동량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지역 내 이동량이 굉장히 늘 것이다라는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역 간 이동이 늘면 아무래도 소비가 더 그쵸. 늘어나고, 그래서 네. 소매업이라든가 아니면 관광업 이쪽으로 발전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민간 항공 여객 기수가 전년 대비 3.6% 상승할 거로 예상하고 있어서 항공기 관련 업체들, 그리고 이제 지금 항공권 가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여객 수도 늘어났고, 그다음에 항공권 가격도 비싸고, 그쪽에 대한 영업 실적도 늘어날 걸로 기대하고 있어서 좋은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제 산업 이익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국가통계부에서 네. 발표를 했는데 전년 대비 20.4%가 증가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산업이익 반등 같은 경우에는 요즘 중국 정부가 하고 있는 그 엔타이 인볼루션이라는 정책이 있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 어떻게 보면 실효를 거뒀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있어가지고요. 반영양 네, 정책인가요? 그렇죠. 네, 저희가 죄송한데 그 정확한 한국말로 제가 표현을 잘 못해가지고 아닙니다. 예, 저희는 엔타이 인볼루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엔타이 인볼루션. 전반적으로 수익성 회복과 마진 안정에 기대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 우선 다음 달 데이터 주시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유동성 장세는 원래 지속될 거에 펀더멘탈 회복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사실 진짜 이제 저희 방송 런칭한 지 한 달이 됐는데 중화권 증시 관련해서 볼 때마다 이 제조업 관련해서 양보다 질을 택하고 공급 과잉을 좀 막고자 하는 이런 방향성을 좀 전해드렸었는데 산업이익이 4개월 만에 반등했다는 점도 짚어주셨고요. 국경절 연휴 소비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 시장 리뷰 맨 초입에 말씀해 주셨던 게 증권주 이야기였어요.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도 있고 이렇게 강세를 보인 이유는 뭔지,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좀 투자해볼 만한 매력도가 나올지 접근 방법 궁금하거든요. 우선 기대감이라고 보고 있고요. 증권주 이제 섹터 전반적으로 9.3% 상승했고, 굉장히 많이 상승한 종목이 그러니까요. 화타이 증권이 있고요. 화타이 증권. 그다음에 우리가 중신증권, 시틱 세큐리티가 있죠. 12.5%, 11.9%가 상승했는데, 화타이 증권 같은 경우는 저희 모회사의 모회사예요. 저희 모회사가 중국 남방 자산운용사거든요. 남방 자산운용사를 소유한 게 화타이 증권이라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형 증권사들이 오르고 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이제 상반기 거래량이 굉장히 급증했죠. 아까 방금에서 말씀하셨던 거죠. 홍콩 거래소. 그렇죠. 네. 그렇죠. 거래량이 급증했기 때문에 홍콩 거래소도 굉장히 좋은 주식이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실적 향상 뭐 기대가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해외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라는 네. 기대감. 그래서 거래량이 더 늘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조금 더 직접적인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엔타이 인볼루션, 그러니까 내부 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 중에 하나인데, 네. 증권사들이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제로 커미션이 있죠. 수수료 제로, 아니면은 영업이익이나 아니면은 원가보다 더 절감되는 다른 서비스 제공들, 네. 그리고 모든 거래마다 위안화 5위안을 꼭 부과해야 된다라는 규제를 어제 내놨었어요. 그래서 이제 증권사들의 영업 실적이 아니면 내부 경쟁 안쪽에서 다른 증권사끼리 심한 과도한 경쟁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실적 상승이 기대가 네. 되고요. 다만 증권사를 아니면 증권 섹터를 추종하기 위해서는 네. 중국이 아무래도 증권 업종이나 아니면은 그 개인들의 거래가 너무나 활발해지고 과도해지면 약간 찬물을 끼얹는 그런 과열 현상을 할 방지 거거든요. 조치가 나오곤 그렇죠. 했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CSI 300, 증권업들이 포함된 CSI 300 ETF로 접근을 네. 하시거나 아니면 금융주가 많은
A50 ETF로 접근을 하시는 게 혹시나 찬물을 끼얹었을 때 어떻게 폭탄을 맞지 않는 들어가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네. ETF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와, 이게 증권주의 실적은 개선될 거고 지금까지도 좋았지만 그래도 증시 과열 조치가 중화권에서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이 비중이 높은 CSI 300 ETF 등 조금 비중 조절을 어느 정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 투자 전략 자세히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밖에도 어제 시장에서 또 배터리나 에너지 관련된 섹터도 눈에 띄었고 확실히 저희가 방송하면서 중화권에서도 ESS 이야기를 요즘에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에너지 섹터의 키워드 그리고 주목할 만한 종목이 좀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최근 칭화대 연구팀에서 어떻게 보면 좀 테크니컬한 거라서 리튬 배터리용 고분자 전해질 분야에서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했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는데 그 종목 중에 톤지신 에너지가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샹탄 전자화학이라는 그 기업이 10% 역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또한 또 AI와 관계된 게 뭐냐면 우선 중국 정부 공산당의 특징이라고 봐야죠. 그 정부 조직상 정부에서 밀어주면 그 밑에 하위 조직에서 계속 새로운 정책들을 내놓을 거예요. 그래서 어제 나온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교통 운송부를 포함한 7개 부처에서 AI와 교통이 결합되는 전반적인 교통산업 전반에 2027년까지 AI가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어떻게 보면 정책을 발표했죠. 그럼 아시다시피 AI, 교통, 사실 자율주행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AI가 물리적 AI, 생성형 AI에서 전환되는 그런 것들을 정부 주도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련주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도 어제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 또한 기술주 중심으로 신재생 에너지 섹터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 상승했습니다. 네,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섹터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긴 휴장 일정을 앞두고 있는데 이 전후로 대응 전략과 일정 한번 체크해 볼까요? 우선 본토 같은 경우에 8일 정도 휴장이거든요. 네, 너무 10월 길어요. 1일부터. 네. 그렇죠. 저도 이제 10월 1일 날 홍콩은 쉬긴 하는데 홍콩은 10월 1일만 쉬고 10월 7일만 쉬거든요. 너무 아깝긴 하죠. 근데 어차피 글로벌이니까 저희가 장은 열어야 되고 오늘 거래량 감소하면서 시작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 실현 뭐 그런 욕구도 있을 거고요. 다만 어제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너무 많이 나왔죠. 첫 번째, 사중 전해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큰 뉴스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또 나온 게 500빌리언 유안 정도를 정책은행에서 어떻게 보면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프로젝트에 투자하자라는 그런 발표도 나왔고요. 그래서 자금 조달을 통해 가지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이 목표고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투자 자금이 중국 쪽으로 배분되고 있습니다. 인베스코 테크놀로지 ETF가 있거든요. 차이나 테크놀로지 ETF. 그래서 한 달 사이에 들어온 게 475 밀리언. 그렇게 되면 밀리언이니까 6천억 정도가 넘죠. 그게 그 ETF 특히 중국 기술주에 투자되고 있거든요. 또 제가 블룸버그를 굉장히 많이 봐요. 왜냐하면 글로벌 추세로 미국 쪽이 움직이는 걸 봐야 중국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근 1, 2주 사이에 미국 쪽의 전문가들이 중국의 기술주에 투자해야 된다. 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저는 글로벌 자금 중국 쪽으로 특히 기술 쪽으로 이동 보고 있고요. CSI 300 인덱스 이번 분기 17% 올랐습니다. 그래서 3년째 최대라고 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가 되죠. 왜냐하면 시진핑이나 도널드 트럼프가 계속 구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PMI 데이터 발표되는 것 때문에 저는 어제 상승장 PMI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전략까지 그리고 글로벌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는 이 기대감까지도 저희는 확인해 봤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저희는 홍콩 CSOP 자산운용 이재충 상무님과 시장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상무님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 잠시 화면으로 시장 상황 확인해 보셨고요.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인사드리겠고요. 잠시 후 글로벌 마켓 인터뷰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어디 가지 마세요. 고맙습니다.